오히려 이런 주식은 언제 사는 거냐면 망작을 냈을 때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히트작 냈을 때 주가를 확 올려놓고 네. 또 아니면 아니네 하고 또 주식을 많이 팔아서 떨어뜨려 놓잖아요. 네. 근데 A스토리 같은 경우는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대표이사 김현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내 계좌가 언제 빨간색으로 바뀔까 이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 좀 반등하는 시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저점 대비 우리나라 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종합주가지수 한 10%, 코스닥 지수는 한 20% 올랐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도 당연히 좀 두터워졌을 거고요. 근데 앞으로 반등을 더 하냐 아니냐는 제가 모르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얘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말로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지표가 낮은 상황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아직도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다. 그 정도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마이너스가 좀 많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이걸 매도할 필요는 없고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좋은 주식이면 갖고 있어야죠. 지금 팔면 안 됩니다. 근데 당연히 좋은 주식을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만. 근데 그게 좋은 주식인 적당한 가격인지는 여러분도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되게 이제 곤란합니다. 근데 이렇게는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반토막 났다고 해볼게요. 100원에 샀는데 50원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럼 뭐 몇 달 만에 반토막이 났으니까 다시 이게 몇 달 만에 2배가 나서 본전이 되겠거니 이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할 수 있는데 그만큼의 속도로 반등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은 하락할 때 더 빨리 하락하고요. 올라갈 때는 조금 느리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중간중간에는 나도 주식해도 될까? 이제 사볼까? 얘가 돈 벌었다는데? 그런 과정이 온기가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요.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공포는 한꺼번에 전염되기 때문에 확 팔아버려요. 나도 팔고 너도 팔고 같이 팔아요. 그래서 항상 오르는 각도는 이제 완만하고 내리는 각도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우 큰 각도에서 쉽게 돈을 잃었던 거고 그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각도는 완만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나라 GDP 성장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한 2에서 3% 정도 성장을 하고요. 정말 잘하는 기업이다 하면 한 10% 정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워런 버핏이라서 정말 좋은 것만 꼬집어낼 수 있다 하면 한 20% 올라요. 전설의 투자자라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전설의 투자자라고 가정해보고요. 그러면 반토막 난 50원이 20%씩 성장을 해가지고 다시 100원이 되려면 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뭐 하반기, 뭐 다음 달에 본전이 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게 반등을 해가지고 그만큼 수익을 복구한다. 이건 어려울 수 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럼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직장인들이 많이 가는 게시판에 이런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론 현재 열광하는 시기에서 좀 포기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어느 단계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좌절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오늘이 저점이면 저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아직 포기하신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공포는 지났는데 포기까지 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뭐 특정 뭐 자산이건 전체적인 주식시장이건 하나의 종목이건 간에 거기에서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포기해야지만이 주가의 저점이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현재. 아직 포기 안 했잖아요. 그럼 저점이 안 와요. 근데 그게 100명이면 다 100명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일반인 투자자가 아닌 공부한 투자자가 되면 나는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일반인 투자자들이 다 포기하는 시점까지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좌절까지 가는 것을 기다리면 안 되고 좌절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게 나의 실력을 올리는 게 사실은 더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사람들은 항상 바닥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기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 여의도에 가보면 좀 느낌이 옵니다. 네. 여의도에, 근데 그냥 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현장... 지금 출발한다고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생리를 먼저 알고 네. 그 생리를 아는 상태에서 뭔가 착 지켜보면, 며칠간 지켜보면, 아, 진짜 거의 바닥에 왔구나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여의도는 점심시간이 일반적으로 길어요. 그때 유퀴즈 나오셔가지고도 네. 말씀 주셨던 게 네. 2시간 그렇죠. 이상.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만 긴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의도 직장인들은 점심 좀 많이 오래 먹는데 그게 네. 이제 식상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네.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팅을 해야 되니까 밥 먹고 뭐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기다리기 싫으니까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점심시간에 맛집에 막 줄이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저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진짜 저점이면요. 네. 그 여의도의 팀장님, 본부장님들이 밥을 못 먹게 합니다. 나가서 먹지 말라 그래요. 너 도시락 시켜가지고 모니터 보면서 먹어. 그게 뭐 혼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뭔가의 하나의 그 이슈라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해라 이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고 그러는 건 전혀 아닌데 팀장님, 본부장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탐욕과 공포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포의 영역에 있을 때는 뭐라도 하나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밥 먹지 말고 들어와서 먹어 라든지 그런 식의 변화를 보면 주식시장의 저점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아직 그 여의도 전문 투자자들은 그 정도로 공포를 느끼진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은 그 2020년 3월 4월 네, 그때는 그랬어요 실제로. 정말 맛집에 줄 하나도 없고 네. 점심시간도 거의 도시락 시켜 먹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의도에 이제 술집에 사람 없고. 술집에도 사람이 없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정성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아주 정확히 맞힐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인간 지표라고 보여요. 주식 종목, 여러 유행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파보려고 해요. 그래요? 처음에 드라마로 시작할 텐데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보셨나요? 네,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가서 볼 겁니다. 이 드라마가 상당히 히트를 쳤잖아요. 네. 그래서 제작사인 A스토리 주가가 확 뛰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끝나가요. 완결이 되어가는 시점에 다시 또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네. 드라마 흥행으로 울고 웃는 콘텐츠 관련 주식 이런 주식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주식을 우영우가 히트 친 다음에 사시면 절대 안 됐어요. 근데 많이들 사셨죠. 히트 그렇죠. 친 다음에. 그러려면 차라리 예고편 정도 보고 내가 식견이 정말 있어서 무조건 된다 해서 사거나 아니면 네. 1화, 2화 정도 봤는데 아직 주변 사람들이 안 봤어. 시청률 5%밖에 안 돼. 그때 먼저 샀으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려운 게 내가 1화, 2화 봤는데 앞으로 더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잖아요. 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뭐 대작 영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안 될 줄 알고 제작비를 그렇게 많이 쓰나요? 될 줄 알고 했는데 이제 그쵸.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이제 흥행 비즈니스의 특징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주식은 언제 사는 거냐면 계속해서 뭔가 주기적으로 히트작을 내는 그런 체력이 있는 회사를 네. 현재 잘 안 될 때, 망작을 냈을 때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히트작 냈을 때 주가를 확 올려놓고 네. 또 아니면 아니네 하고 또 주식을 많이 팔아서 떨어뜨려 놓잖아요. 네. 하지만 언젠가는 똑같은 걸 잘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큰 회사는 아니에요. 이 회사는 드라마를 유명한 걸 몇 개를 만들었지만 계속해서 제작할 만한 그런 능력이 큰 회사는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 킹덤도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커졌네. 상대적으로 커지긴 했는데, 네.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어떤 제작사가 있다고 해보죠. 그 회사는 한 달에 뭐 몇 개씩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히트 레이시오라고 해보죠. 이 성공률. 네. 그게 10%인 비즈니스다. 근데 한 달에 10개를 내요. 그러면 매달 성공하겠죠, 어쨌든. 그렇죠. 근데 만약에 A스토리는 1년에 한 개밖에 못 낸다. 그럼 10년에 하나 성공하겠죠.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네. 그러니까 이런 제작사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네.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간간히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회사를 네. 사람들이 안 좋아할 때 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옛날에 올랐던 주식이 있을 거예요. 그 주식 중에서 지금 그 다음에 몇 개를 말아 먹어가지고
빠져 있는데 알고 보니 업계에선 그래도 좀 짱짱한 뭐 능력을 갖고 있다 하는 회사를 지금 주시면 돼요. 지금 A스토리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DP 라는 드라마에서 대박 났잖아요. 그때 했던 것이 이 J컨텐트리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 주가 엄청 올랐었어요. 제가 항상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떨어져 있다면 사볼만 하는 거죠. 제가 DP 제작사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미 오르기 전에,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많이 떴으니까 그 뜨기 전에 만약 그 회사가 좀 유명한 작품을 냈다가 좀 주춤주춤 하고 있다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모두가 뭐 얘네는 못하는 애야 하고 했으니까 또 못하더라도 주가가 더 떨어지는 않을 거고, 근데 운 좋게 뭔가 하나를 대박을 치면 그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드라마라든지 영화 산업이라든지 다 똑같이 호연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럼 콘텐츠 사업 쪽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볼 때는 최소한 히트작이 지금 당장 나와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다. 이러면 지금 당장은 얘는 참 잘 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고 좀 그 다음을 노리는 게 좋겠네요. 지금처럼.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A스토리 같은 회사는 당연히 지금 투자를 안 할 거고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A스토리 말고 우영우를 정말 잘 생각해가지고 투자권을 생각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개될 수 있어요. A스토리라는 회사는 당장 주가가 막 올랐죠. 흥행을 시켰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에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이 우영우를 방영한 채널이 ENA라는 채널인데 그걸 가지고 있는 회사가 KT 스카이라이프라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 스카이라이프는 거기서 방영을 했잖아요. 그럼 우영우를 본방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ENA라는 채널을 뭐 즐겨찾기를 해놨겠죠. TV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는 거들떠 보지 않았던 채널이었을 거예요. 몇 번인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100번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거기서 무슨 뭐 영화, 드라마, 뭘 틀어도 아무도 안 봐. 그러면 거기다 중간 광고를 아무리 붙여봐야 광고 단가가 낮으니까 그 회사가 돈을 못 벌었겠죠. 근데 우영우를 통해서 그 채널에 대한 인식이 생기니까 거기에 앞으로 광고를 집어넣는 사람들은 얘네들 즐겨찾기가 많이 돼 있는 채널이니까 광고를 좀 비싸게라도 집어넣자라고 하면 그 회사가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지속 가능한 이익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그럼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또 우영우 같은 거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초반에는 이 회사의 주가가 A스토리보다 덜 올랐어요. 왜냐면 짜릿하진 않으니까. 직접 만들어서 대박 친 건 아니니까. 앞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 하지만 정말 좋은 주식을 찾을 때는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구조적으로 꾸준히 벌어들일 수 있는 토양, 체력을 만들어 놓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우영우로 투자를 해본다면 그런 방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에 엄청 쌌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의 콘텐츠 주식 같은 경우도 텐베거처럼 그렇게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10배 많이 났어요. 진짜요? 저 A스토리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작은 회사였어요. 근데 킹덤하고 뭐 하면서 되게 커진 회사가 됐고요. 드라마 제작사, 무슨 영화 제작사, 영화 배급사, 영화관 회사, 뭐 일반 뭐 음원 회사 이런 엔터 회사들이 실제로 10배가 많이 났고 저는 앞으로도 많이 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아까 이제 ENA 얘기하면서 좋은 채널 번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광고 단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드라마를 잘 만들게 되면은 옛날에는 방송사에다가 드라마를 한번 공급하고 끝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그럼 구작들을 사가요. 사가서 또 틀고 또 돈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2차 판권 판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외국인 입장에서 옛날에는 야 동아시아에 한국이란 나라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 얘네들 드라마 잘 만들더라.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봤는 게 정말 재밌는데 그럼 또 추천을 받아서 한국 드라마 또 보게 되고 그러면 원래 팔 수 없었던 동남아나 중국에만 팔았어야 되는 그런 2차 판권이 미국으로 팔리게 되면 이미 만들어 놓은 드라마니까 우영우 다 찍어놨잖아요. 추가로 돈 드릴 게 없죠. 이메일로 파일만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럼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또 이익률도 높은 산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주인님하고 잠깐 사담 나눌 때 이 우영우라는 게 저는 시즌2, 시즌3가 나올 수 있었는데 뭔가 완결을 지어가는 게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즌2, 시즌3로 갈 수 있는 힘은 결국에 많은 시청자가 이 컨텐츠에 대해서 좋아해줘야 되고 그 모수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컨텐츠들은 아직도 갈 길이 저는 멀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니까 항상 어떤 사회 현상을 보더라도 투자 쪽에 이제 투영해서 보게 되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이미 드라마를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 국격은 높아지고 재미있는 컨텐츠는 많아졌겠지만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사들이 더 성장할 만한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끝까지 간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작지만 앞으로 여지가 있는 회사들을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즌2를 못 만드는 회사인데 앞으로 시즌2, 시즌3까지 만들게 된다면 얼마나 편하게 돈 버는 시기가 오겠어요, 드라마 제작사들이? 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몸집을 자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네. 이제 흥행 수표로 이제 보증된 BTS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 네. 고점 대비 지금 하이브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좀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지만 네. 지금은 하이브에서 BTS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BTS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하이브의 가치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군대 가야 되죠. 네, 문제 그다음에 그룹 활동에 대해서 당분간 쉰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재계약도 해야 되죠. 재계약을 하면 좋겠죠. 팬들은 좋겠는데 사실 회사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요율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BTS가 처음 아가 때부터 커갈 때는 하이브의 힘이 셌겠죠. 야, 내가 너네들 키워줬으니까 번 거 내가 70 가져갈게. 가정입니다. 70 가져갈게 했다면 지금은 BTS가 갑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나 하이브랑 계약 안 하고 타사랑 계약할게. 라고 해보면 하이브에서 아니야. 그 너한테 이제 70을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똑같이 BTS가 돈을 번다 하더라도 하이브한테 떨어지는 비중은 작게 돼요. 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 BTS가 좋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주식은 본질 가치와 가격 간의 괴리를 먹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너무 고평가가 돼 있으면, 돼 있다는 게 아니라 돼 있다면 BTS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하이브의 주가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면 BTS가 조금 비실비실 하더라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것이지 BTS가 잘 나가는데 왜 하이브의 주가는 떨어지냐라고 하는 거는 주식의 기본에 대해서 잊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뭐 높은지 낮은지보다 가치에 대비 가격이 적당한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건데요. 네, 그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네.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이제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거고 하이브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하이브는 잘 하고 있어요. 이 BTS만 해서 그 회사가 잘 됐다면 아마 지금보다 주가가 더 빠져야 되겠는데 BTS 이후에 후속 가수들을 잘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진스인가요? 그 여자 그룹도 되게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투마로우바이투게더라는 또 후속 가수, 후배 가수도 잘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BTS가 운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정말 노하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BTS가 있기 때문에 후속 가수들이 훨씬 더 쉽게 성장하는 거죠. 이 스튜디오도 그렇죠. 여기도 가볼 수 있고 네. 우리 하이브인데 BTS 나갈 때 여기 후배 가수도 한번 끼워 팔기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BTS가 이제 앞으로 어쨌든 그런 관계가 될 거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위버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가수 그리고 후배 가수뿐만 아니라 타 아티스트들, 타 소속사 아티스트들이나 해외 아티스트까지 네. 입점해서 여기서 팬십 활동을 해봐라. 그러고 나랑 수수료를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좋은 모델을 지금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예전처럼 한 가수의 뭔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엔터사가 아니라 조금 더 수명이 길어지는 수익이 다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은 되게 훌륭한 회사다. 하지만 예전에는 주가가 좀 고평가됐었던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게임즈로 넘어가고 네. 싶은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소폭 반등을 하게 됐어요. 신규 게임들이 좀 그렇죠. 잘 되면서. 그러면 하나 잘 되면 대박 터지는데 이런 게임즈는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컨텐츠 주식이랑 되게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예전과는 다르게 이 게임주는 어느 정도 흥행의 요소를 좀 벗어나고 있긴 해요. 뭐냐면 네. 이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길어졌어요. 하나의 게임을 내면 네. 예전에는 한 몇 달 반짝 하다가
이제 없어졌다면 지금은 게임 속에서 어떤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서로 간의 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몇 년이 지나도 그 게임을 계속해서 구매하는 그런 네. 유저들이 많이 생겨서 게임 회사는 이제 어떤 흥행 산업이라기보다는 브랜드 가치가 있고 플랫폼 비즈니스로 이제 거듭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게임사들은 뭐 상당히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여건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카카오 게임즈는 좀 다르죠. 카카오 게임즈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 우마무스메라고 하는 일본 맞아요. 게임이 네. 대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한두 게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런 개발사로서의 지위보다는 이 퍼블리싱이라고 하죠. 타 개발사가 만든 게임을 배포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흥행 산업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콘텐츠 주식처럼 이 회사가 개발력이 충분히 있는데 현재 뭔가 잘 못하고 있을 때 앞으로 게임이 잘 나오면 이라는 것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전문 투자자들은 실제로 극단적인 사례까지 말씀드리면 네. 덕후라고 하죠. 게임 덕후들을 돈 주고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해서 신규 게임이 나왔을 때 오픈되기 전에 뭐 베타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해보고 의견을 받아주는 그 베타 서비스를 할 때 거기에 그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을 시켜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될 건지를 보고 그 다음에 돈이 어느 정도 써야지 과금을 해야지만이 내가 게임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게임이 출시하는 날까지 투자를 했다가 출시해서 와 대박이다 뭐 뉴스에 이렇게 나오면 그때 팔거든요. 네. 보통 전문 투자자는 그렇게 게임주를 접근하긴 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투기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런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향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사야 될 때인가요? 아니면 팔아야 될 때인가요? 둘 중에 고르라면 사야 될 때일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반도체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 경기순환주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몇 년 전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산업의 쌀이고 뭐 IoT 시대가 열리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러니까 반도체를 계속 쓰일 거니까 메가 트렌드 슈퍼 사이클 평생 간다 이건 안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경기순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욕 많이 먹었죠.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이 경기순환의 어느 정도 약세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일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경기순환이 왜 일어나느냐. 이 반도체가 꾸준히 쓰이는 건 맞는데 그 쓰이는 양을 앞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장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짓게 됩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는 한 10년을 보고 지어야 되니까 지었을 때는 공장이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생산을 하게 되죠. 생산량이 많으면 그 재화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돈 들여서 공장을 지어놨는데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이 나게 되겠죠? 그게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투자 안 해. 그냥 설비 투자 안 하고 지금 있는 것만 팔아야지 라고 가만히 있으면 반도체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 부족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럼 반도체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투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생산하던 거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주 호경기를 맞이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자본 회임 기간이라고 하는 설비 투자의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경기 순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기 순환을 하는 주식들은 안 좋을 때 샀다가 좋을 때 팔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아주 높지도 않고요. 설비 투자를 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그냥 지금은 좀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 하강 국면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분명히 좋은 시기가 올 거고 그 좋은 시기가 왔을 때 무조건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또 떨어질 거거든. 우상향하지만 결국에는 경기순환이 더 큰 팩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경기순환 극복했어. 이게 성장주야. 앞으로 이건 팔면 안 돼. 슈퍼사이클이야. 과거와는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묻어두고 파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경기 순환되는 주식이 삼성전자, 반도체 이거 외에도 또 더 있을까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수요하고 공급이 네. 일치되기 어려운 그런 산업은 경기 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수요가 있을 때 생산을 바로바로 하기 어려운 거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뭐 아파트 마찬가지죠. 집을 내가 당장 필요로 한다고 새 집이 필요한데 내일 당장 뚝딱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2, 3년 걸려요. 그 동안 그러면 집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아파트 값을 높여서라도 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지금 분양 시장이 되게 좋으니까 건설사들이 모두 다 땅을 사서 분양을 막 해요.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짓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반대로 뭐 신라면 새우깡을 만드는 농심 같은 경우는 내가 당장 새우깡 하나 더 먹고 싶으면 그냥 마트 가서 사면 돼요. 생산 한 봉지 하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경기 순환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필수 소비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경기 순환. 어떻게 보면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은 그렇죠. 순환을 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이클 동안에. 네. 그러면 바이오주가 좀 급등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경기 순환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기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수요와 공급이 결정된 게 아니라 특별한 변수가 나와서 네. 물론 그것도 백신이나 뭐 네. 약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그게 가격이 올랐고 그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경기순환이라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게 2년 반복된다라고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네. 그건 이제 몇십 년 만에 있는 일이니까 네. 특별한 이슈로 정하고 갑시다. 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면서 리오프닝 주들이 좀 뜰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좀 극성이 왔습니다. 네. 코로나가 다시 또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주가는 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일상으로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 지금 코로나 파동이 한 3번째, 4번째 파동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말하자면 100명만 나와도 우리 기겁을 했죠. 처음에 1명 나왔을 때부터 난리가 났었죠. 근데, 추적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1000명대 되니까 또 100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100명까지만 줄면 좋겠다 이랬다가 몇십만 명 나온 적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15만 명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번에 오미크론 유행 때 50만 명이 나오고 나니까 근데 지금 15만 명은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적응이 빠른 동물입니다. 그리고 망각도 빨리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잊혀질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일이 치명률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그런 일만 없으면 잊혀질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코로나나 봉쇄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어떤 주식이나 섹터가 그런 주식은 편하게 사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나갈 건데 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반응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차피 몇 달 지나면 다시 해소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주식이 요새 별로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럴 때는 사도 될 정도로 저는 코로나는 이제 주식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전에 이벤트성을 말씀 주셨는데 그런 이벤트가 중국에는 있었죠. 봉쇄 같은 네, 일이 있었는데 그때 좀 폭락을 했을 것 같아요. 주식이. 네. 근데 그 이후에 봉쇄가 풀리고 나서는 또 그 반등을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봉쇄에도 중국이 여러 번 봉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봉쇄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 나라 주가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가의 주가들도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두 번째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좀 덜 떨어지고 금방 회복하고 세 번째는 이제 안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첫 번째 때부터 두 번째 때부터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봉쇄를 끝까지 할 수 없고 코로나와 살아가는 인생, 코로나가 언젠가 종식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주가가 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떨어진다면 사면 됩니다. 올해 이제 학습이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리오프닝 뜻이 이제 경제활동 재개라는 의미를 가지듯이 우리 좀 소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 호텔, 카지노, 의류 등 정말 다양히 많은데 현재 만약에 딱 300만 원 정도 여윳돈이 있다면 어느 종목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여행이요. 여행주가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 여행주 안 갖고 있고요, 여러분. 진짜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네. 제가 리오프닝 주식을 얘기할 때 네. 여행, 호텔, 카지노, 의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여행이냐 하면 여행의 티켓 가격은 오를 수가 있어요.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의류, 카지노, 호텔은
그 변동폭이 좀 작아요. 호텔 가격이 예를 들면 20만 원 하던 호텔을 갑자기 100만 원씩 이렇게 못 팔아요. 그렇죠.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카지노를 하러 원래 다니는 사람인데 몇 년 동안 못 갔으니까 갑자기 1,000만 원을 들고 간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하던 만큼 하는 거고. 의류도 마찬가지예요. 의류도 10만 원짜리 브랜드가 갑자기 우리는 50만 원 팔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팔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여행을 왜 올라갈 수 있느냐? 여행 안에는 분명히 항공권 티켓 값이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네. 근데 항공권 티켓 값은 원래부터도 아주 변동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네. 평소에도 내가 검색을 많이 하면 올라가 있잖아요, 막. 그게 알고리즘 통해서 일부러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일리지가 되는 석, 아닌 석, 뭐 환불되는 거 아닌 거, 빨리 하면 어떻고 늦게 하면 어떻고,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는 것이 지금과 같은 시국, 해외여행을 너무나 가고 싶은데 비행기나 조종사가 부족한 현재 공급 부족인 이 시기에는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수가 있어요. 그 티켓 가격,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단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서는 모두 이익으로 취할 수 있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난다, 지렛대 효과가 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럴 수 있는 분야가 항공이고, 여행 티켓에는 항공 비중이 꽤 클 거니까 여행을 제가 꼽은 거고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공 주식은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면 리오프닝 주가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항공 주식은 좋다고 말씀드렸고, 항공과 관련된 여행 티켓 주식도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여행사들 중에서는 좀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예 좀 폐업을 한 곳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겨우 버틴 여행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제 끝나게 되면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주식들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좀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포인트신 것 같고요. 제가 좀 잊고 있었는데, 그렇죠. 여행사 폐업을 많이 했고, 만약에 여행이 본격화된다면, 살아남은 여행사들은 과거보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매출액이나 이익을 좀 더 많이 취할 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 더 확인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똑같이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살아남은 회사들도. 그럼 살아남았을 때,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정말 잘 버틴 것 뿐이냐? 아니면 자금 조달을 했느냐? 그게 부채냐? 주식 발행이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무작정 예전에 이거 10만 원인 주식이었는데 지금 5만 원이고 김현준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다고 했으니까 10만 원보다 더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채가 많아서 이자 비용을 많이 내거나 같은 돈을 벌더라도 총 주식 수가 늘어나 있으면 주당 가격은 좀 내려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겠네요.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잘 버텼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행위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버틴 걸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버텼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기사를 보거나 또는 좀 찾아봐야 돼요. 회사에 대해서. 그렇죠. 기사로는 정리하기 아마 어려우실 거고 이거는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2019년 이전의 재무제표와 현재의 재무제표를 비교하셔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 그래서 같은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정말 같은 돈 아니면 그거보다 많은 돈을 벌 건지 그게 아닌지를 계산하셔야 됩니다.